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화려한 연회장의 공기를 단번에 찢어발겼다. 방금 전까지 질펀한 농담과 기생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던 옥루각의 가장 큰 연회장 비취정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최고급 백자로 빚어진 술잔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흩뿌려졌고 그 파편들 사이로 누런 황금 덩어리 하나가 처량하게 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당대 최고의 세도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조대감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도도하기로 유명한 명기 설화의 마음을 사기 위해 내던진 거액의 화대였다. 그러나 그 귀한 황금은 주인을 잃은 개처럼 차가운 마룻바닥에 내팽개쳐진 신세가 되어 있었다. 붉은 비단 치마폭을 흐트러짐 없이 정돈하고 앉은 설화의 눈빛은 마치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그녀의 가녀린 손끝은 여전히 검은고의 현위에 올려져 있었으나 그 손끝에서 흘러나오던 천상의 선율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조대감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은 이제 모욕감으로 인해 검붉게 변해 있었고 이마에 굵게 패인 주름 사이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이면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믿어온 자였다. 하물며 천한 기생 따위가 감히 정승판서도 굽신거리는 자신의 성의를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대감의 호통에 주변에 둘러앉았던 양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눈치만 살폈고 수발을 들던 어린 기녀들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정작 사단이 난 장본인인 설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는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경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대감소녀는 검은고를 타는 악기, 럭지이지 웃음을 파는 창기청지가 아니옵니다. 제 음악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지 그깟 누런 쇠붙이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고 단호하게 연회장을 울렸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조대감의 귓가에 꽂혔다. 감히 천출 주제의 대감에게 훈계를 하다니 이는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대감은 분을 이기지 못해 쥐고 있던 술상을 발로 걷어찼다. 산의 진미가 담긴 접시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엎어진 술병에서 흘러나온 술이 바닥을 적시며 비릿한 냄새를 풍겼다. 그 냄새는 마치 썩어 문드러진 양반들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대변하는 듯 역겨웠다. 설화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지금의 이 위태로운 상황보다 며칠 전 밤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그 처연한 피리 소리가 더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흘 전이었다. 유난히 달빛이 시리도록 밝은 밤이었다. 설화는 밀려드는 연애 요청과 자신을 음흉하게 훑어보는 사내들의 시선에 지쳐 홀로 별채 마루에 앉아 검은고를 타고 있었다. 아무리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해도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는 듯한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국지색이라 칭송하며 떠받들었지만 정작 그녀가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고운 얼굴과 날씬한 자태를 감상하며 술맛을 돋울 안주로 여길 뿐이었다. 줄을 튕기는 손가락은 기교를 부리며 현란하게 춤을 추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 어두운 골목길에서 가늘고 거친 대금 소리가 들려온 것은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낭인의 솜씨라 여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랐다. 화려한 기교나 정제된 음색은 아니었다. 오히려 거칠고 투박하여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그러나 그 투박함 속에는
뼈를 깎는 듯한 사무침과 세상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자만이 토해낼 수 있는 짙은 호소력이 배어 있었다. 설아는 저도 모르게 연주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대금 소리는 마치 설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외로운 아이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화려한 옥루각의 높은 담벼락은 세상과 그녀를 단절시키는 감옥이었지만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자유롭게 날아와 그녀의 영혼을 두드렸다. 누구일까?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자이기에 이토록 슬픈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설아는 검은고를 밀쳐두고 맨발로 뜰로 뛰쳐나갔었다. 담장 밑에 이르러 발돋움을 하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다 낡아빠진 삼배옷을 입고 벽에 기대어 앉은 한 사내의 뒷모습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깡마른 어깨는 바람이 불 때마다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옥루각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나 웃음소리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오로지 자신이 쥐고 있는 낡은 대나무 피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으나 달빛을 받아 빛나는 대금 끝자락만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설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저 사내야말로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비록 얼굴조차 보지 못했고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했지만 그날 밤의 대금 소리는 설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다시 현재 비취정의 살벌한 공기가 설아의 목을 조여왔다. 조 대감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설아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설아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그날 밤 들었던 그 사내의 대금 소리로 가득 차 눈앞의 폭력적인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조대감의 거친 손이 설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가 턱을 짓눌러 고통이 밀려왔지만 설아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내 오늘 너의 그 오만방자한 콧대를 꺾어놓고야 말겠다. 여봐라. 이 계집을 당장 끌어내려라. 내 오늘 밤 인연을 내 방으로 들여 기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것이다. 조대감의 고함 소리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덩치 큰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행수 기생인 매양이 기겁을 하며 달려와 조대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대감 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매양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조대감은 그녀를 거칠게 발로 차버렸다. 설아는 억센 하인들의 손에 양팔이 붙들려 일어서야 했다. 그녀의 소중한 검은고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퉁 하고 둔탁한 비명을 질렀다. 마치 그녀의 분신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설아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조대감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대감 제 몸은 억지로 취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제 마음과 소리는 결코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 제 몸을 안는다고 한들 대감께서 안으시는 것은 그저 영혼 없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그녀의 독설에 조대감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수아비라 좋다 아주 좋아.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고하게 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꾸나. 내년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내 너를 놔주지 않을 테다. 조 대감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하인들은 설아를 거칠게 밀치며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복도로 끌려나가며 설아는 옥루각의 뒷마당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두운 그곳 며칠 전 그 사내가 앉아있던 담장 너머로 시선이 머물렀다. 오늘 밤 당신의 피리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맑은 그 소리가. 끌려가는 설아의 시야로 옥루각의 뒷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다. 땀을 나르는 듯한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지게를 지고 힘겹게 들어오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칼,
흑투성이, 얼굴. 그러나 설아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깡마른 어깨, 그리고 허리춤에 대충 꽂혀 있는 낡고 색바랜 대나무 필이 그였다. 그날 밤 담장 밖에 그 사내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토록 그리던 이를 마주치게 된 것이다. 사내는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끌려가는 설아와 눈이 마주쳤다. 횃불의 어지러운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설아는 그의 눈동자에서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었다. 그는 며칠 전 담장 밖에서 자신의 연주를 듣고 있었던 것일까. 사내의 이름은 우진이었다. 한때는 장학원 장러윤에서 촉망받는 악공이었으나 정치 싸움에 휘말려 집안이 몰락하고 노비 신세나 다름없이 전락한 비운의 천재.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조대감의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천하일색 설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보지 마세요. 이 비참한 꼴을 이라고 말하는 듯 처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우진은 본능적으로 쥐고 있던 지게 작대기를 꽉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나설 수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빚더미와 병든 노모뿐인 그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조 대감에게 맞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무력감, 뼈에 사무치는 무력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설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끌려간 뒤에도 연회장에서는 조대감의 고함 소리와 식기들이 깨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옥루각의 기생들은 숨을 죽인 채 공포에 떨었고 밤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와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을 쓸고 지나갔다. 우진은 멍하니 서 있다가 허리춤에 대금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대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저 여인은 지옥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또한 연민이었으며 자신을 알아봐준 유일한 청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옥루각의 가장 깊숙한 별채, 조대감의 침소로 던져진. 설아는 헝클어진 옷매를 추스르며 구석으로 물러났다. 방문이 굳게 잠기고 밖에서는 하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비쳤다. 방 안에는 독한 향냄새가 진동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조대감이 들어왔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설아에게 다가왔다. 설아는 등 뒤의 벽에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 쳤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몰래 숨겨둔 은장도를 꽉 쥐었다. 만약 그가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차라리 혀를 깨물거나 이 칼로 자결할 각오였다. 오냐, 내 오늘 너의 그 도도함을 낱낱이 밝혀주마. 조대감이 씩 웃으며 겉옷을 벗어 던졌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휘이,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날카로운 소리. 그것은 대금 소리였다. 하지만 며칠 전 들었던 그 슬프고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칼날이 부딪히는 듯한 살기를 머금은 날카롭고 격정적인 선율이었다. 조대감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러나 설아는 알 수 있었다. 이 소리는 우진이었다. 그가 옥루각 마당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든 분노와 절규를 담아 대금을 불고 있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닫힌 문을 뚫고 두꺼운 벽을 넘어 설아의 귓가에 꽂혔다. 마치 포기하지 마시오. 내가 여기 있소. 라고 외치는 듯 했다. 설아의 손에서 은장도를 쥔 힘이 스르르 풀렸다. 죽음으로써 저항하려던 그녀의 마음에 살아서 싸워야 한다는 새로운 불씨가 지펴졌다. 저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그녀도 멈출 수 없었다. 이 밤은 길고도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소리로 이어진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조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서늘한 광채를 띠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비로소 시작된 전쟁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조대감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태풍이 핥히고 간 들판처럼 처참했다. 옥루각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리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깨진 술병 조각들은 밤새 치워졌으나 기방 기둥 뿌리마다 스며든 공포와 불안감은 빗자루질 몇 번으로 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대감은 그날 밤 기어코 설아를 취하지 못했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마치 귀곡성 괴구성과도 같았던 그 기이하고 서슬퍼런 대금 소리에 흥이 깨져버린 탓도 있었으나 결정적으로는 왕실의 종친이 급작스럽게 기방을 방문한다는 정갈이 당도했기 때문이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조대감은 씩씩거리며 옷을 챙겨 입고는 두고 보자. 내 기필코 내년의 길을 꺾고야 말겠다는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설아는 간신히 정조를 지켰으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조대감의 발길이 끊기자 그의 눈치를 보는 다른 양반들마저 옥루각의 발길을 끊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최고의 기방이라 불리던 옥루각의 문턱에는 파리만 날렸고 화려했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다. 내년이 기어 이사단 시단을 냈구나. 내까년 자존심 하나 세우자고 내 피 같은 옥루각을 망하게 해. 행수 기생 매양의 날카로운 고성이 안채를 쩌렁쩌렁 울렸다. 매양은 분을 이기지 못해 곰방대를 떨며 설아의 면전에 삿대질을 해댔다. 그녀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설아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표정만은 담담했다. 그녀의 무표정이 매양의 화를 더욱 부채질했다. 매양은 설아가 아끼는 검은고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저 검은고도 당장 갖다 버려라. 손님 하나 모시지 못하는 년이 무슨 악기럭지라고 검은고 타령이야. 오늘부터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나 해라. 밥값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매양의 서슬퍼런 명령에 어린 기녀들이 눈치를 보며 설아의 검은고를 빼앗으려 했다. 설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매양을 쏘아보았다. 행수, 어르신 손발이 닳도록 일은 하겠으나 검은고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목숨 웃기고 자빠졌네. 내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렸다. 당장 끌어내. 매양의 지시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설아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몸싸움 과정에서 설아가 그토록 아끼던 검은고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텅 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 굵은 현인 문현문고 이 힘없이 끊어져 나갔다. 팽팽하던 줄이 끊어지며 허공을 가르는 소리는 마치 설아의 심장이 찢어지는 비명 같았다. 설아는 비틀거리며 끊어진 검은고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하인들은 그녀를 부엌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 대신 냄새나는 무명옷을 입고 섬섬옥수 고운 손에 찬물과 기름때를 묻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부엌 구석 쭈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으며 설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차라리 몸이 고단한 것이 나았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끊어진 검은고 소리가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담장 밖 그날 밤의 대금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 사람은 무사할까 조대감의 하인들에게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처지보다 이름 모를 악공의 안위를 걱정하는 스스로가 우스웠지만 그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한편 옥루각의 뒷마당 장작 패는 곳에는 묵묵히 도끼질을 하는 사내 우진이 있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옥루각의 허드렛 일을 돕는 머슴으로 들어와 있었다. 조대감의 눈을 피해 숨어들기에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옥루각의 가장 낮은 곳이 안전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날 밤 보았던 설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서이기도 했다. 우진은 거칠어진 손바닥에 침을 뱉고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다. 퍽 소리와 함께
굵은 장작이 반으로 쪼개졌다.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그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틈만 나면 부엌 쪽을 향했다. 한때 최고의 명기였던 여인이 잿빛 무명옷을 입고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일하는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다. 그녀의 손은 물에 불어 터지고 있었고 우아했던 자태는 고단함에 묻혀가고 있었다. 그날 밤 우진은 모두가 잠든 시각을 틈타 몰래 안채 마루 밑으로 기어들었다. 낮에 매양이 내던져버린 설화의 검은고가 마루 밑 먼지 구덩이에 방치되어 있었다. 훌륭한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명기 밍치였으나 주인을 잃고 줄이 끊어진 채 버려진 모습이 자신의 신세와 닮아 보였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검은고를 꺼내 들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검은고의 몸체에는 생채기가 가득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장학원 시절부터 아끼며 간직해온 질 좋은 명주실과 송진, 그리고 낡은 공구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검은고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끊어진 문연을 걷어내고 새 줄을 걸어 조이개를 돌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의 장력을 손끝의 감각만으로 맞추었다. 그의 손놀림은 장작을 팰 때와는 전혀 달랐다.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으며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경건했다. 이 줄이 다시 울릴 때 당신의 마음도 다시 울리기를. 우진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완벽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고 그윽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미세한 울림통의 균형까지 손을 보았다. 그는 수리를 마친 검은고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러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깨끗한 천을 깔고 그 위에 살포시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검은고 옆에 작은 대나무 조각 하나를 남겨두었다. 아무런 글귀도 없었으나 깎아지른 대나무의 단면은 정갈했고 은은한 대나무 향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무언의 전언이었다. 일을 마친 우진은 다시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 뒷마당의 헛간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새벽 설아는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마루 밑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구석진 곳이었으나 마치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이끌림에 다가갔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다. 처참하게 망가졌던 자신의 검은고가 마치 새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기품 있는 자태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를 들어 올렸다. 끊어졌던 줄은 윤기가 흐르는 새 명주실로 교체되어 있었고 틀어진 궤는 완벽하게 바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줄을 튕겨보았다. 둥, 깊고 묵직한 저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는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위로가 담긴 소리였다. 설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그녀의 시선이 검은고 옆에 놓인 작은 대나무 조각에 머물렀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대나무. 순간 그녀의 뇌리에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며칠 전 땔감을 지고 들어오던 그 산에 헝클어진 머리칼 속에 감춰진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 산에, 그리고 밤새 담장 밖에서 들려오던 그 대금 소리의 주인. 설아는 검은고를 품에 꼭 안았다. 차가운 나무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이 삭막하고 지옥 같은 옥루각 안에 자신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고마웠다. 그날 밤 설아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별채로 숨어들었다. 며칠간의 고된 노동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지만 그녀는 검은고 앞에 앉았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비추었다. 설아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줄을 뜯기 시작했다.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화려한 연회용 음악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감사의 인사를 담은 즉흥곡이었다. 선율은 옥루각의 높은 담장을 넘어
뒷마당의 허름한 헛간으로 흘러들어갔다. 지푸라기 위에서 쪽잠을 자던 우진은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분명 그 소리였다. 자신이 고쳐준 검은고가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우진은 벌떡 일어나 품에 품고 자던 대금을 꺼내 들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저 헛간의 얇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검은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검은고가 낮게 읊조리면 대금은 바람 소리처럼 스며들었고 검은고가 격정적으로 치달으면 대금은 그 뒤를 받쳐주며 감싸 안았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지만 두 악기는 완벽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이군요. 내 악기를 고쳐주니가 검은고의 선율 당신의 소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대금의 선율 고맙습니다. 이 비천한 곳에서 유일한 빛이 되어주어서 당신이야말로 내 죽어가는 음악을 다시 깨워주었습니다. 비단 장막과 높은 담장 그리고 신분의 벽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으나 그 밤의 공명공맨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옥루각의 밤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두 줄기 소리가 얽히고 설키며 하나의 춤을 추고 있었다. 설아는 연주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의 짝을 만난 환희의 눈물이었다. 우진 역시 대금을 부는 입술이 가늘게 떨려왔다. 천민으로 전락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살아있음의 감각이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합주를 듣고 있는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눈빛 하나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옥루각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집사였다. 그는 조 대감의 첩자 노릇을 하며 옥루각의 동태를 보고하던 비열한 자였다. 그는 별채에서 흘러나오는 검은고 소리와 뒷마당 헛간에서 들려오는 대금 소리가 기묘하게 어우러지는 것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호우라 감히 기생년이 머슴 놈이랑 놀아나고 있다. 이것 봐라. 조 대감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겠구나. 집사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은 조 대감의 저택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밤보다 더 짙고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설아와 우진은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소리에 젖어 있는 이 짧은 시간이 폭풍 전의 마지막 고요라는 것을. 검은 고줄은 다시 이어졌으나 그들의 인연을 끊으려는 세상의 칼날은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연주가 끝났다. 긴 여운이 밤 공기 속에 흩어졌다. 설아는 검은고 줄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손끝에 남아있는 진동이 마치 우진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누구신지 모르오나 부디 이 밤이 지나도 저를 떠나지 마시오. 바람결에 실려온 대나무 잎 스치는 소리가 마치 그러하겠다고 대답하는 듯했다. 설아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옥루각의 대문 밖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는 불길한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닥쳐올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며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달빛이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근잠밤. 옥루각의 뒷마당 대나무 숲은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작은 성역 성유이었다. 우진과 설아의 만남은 더 이상 소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아는 행수매양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혹은 모두가 술에 취해 쏘아 떨어진 깊은 새벽을 틈타 숲으로 스며들었다. 그곳에서 우진은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설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흑투성이 얼굴과 남루한 옷가지 속에 감춰져 있던 사내의 눈빛이 너무나도 맑고 깊었기 때문이었다. 우진은 설아를 위해 꺾어온 들꽃 한 송이를 수줍게 내밀었고 설아는 그 꽃을 받아들며 비단 옷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우진이 대금을 불면 설아가 나뭇가지로 바닥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었고 그 짧은 합주 속에
서로의 지난한 삶과 고독, 그리고 피어오르는 연모 렘모의 정을 담아냈다. 어찌하여 당신 같은 명인 밍렌이 이런 곳에서 도끼질이나 하고 있단 말입니까? 설아가 안타까움에 물묻은 우진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물었을 때 우진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었다. 소리에도 귀천이 있다 하여 쫓겨난 몸입니다. 허나 아씨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이곳이 궁궐보다 더 귀한 곳입니다. 그 말에 설화의 가슴은 벅차올랐으나 동시에 불안한 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행복은 언제나 불행의 가면을 쓰고 온다고 했던가. 그들의 위태로운 미래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전 그들을 훔쳐보았던 집사의 고변 겉변이 조대감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네 이놈들 감히 내 눈을 피해 더러운 정분 징분을 나누다니. 천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대나무 숲이 횃불로 대낮처럼 환해졌다. 조대감의 사병들이 들이닥쳐 우진과 설아를 포위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우진의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억센 하인들의 손길에 의해 무참히 끌려나갔다. 우진은 저항하려 했지만 수적 열쇠를 이길 수 없었다. 곤봉 세례가 우진의 등과 다리에 쏟아졌다. 안 됩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설아의 비명 섞인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은 우진을 짐승처럼 다루며 옥루각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마당에는 조대감이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집사가 서 있었다. 내 너를 첩으로 삼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하였거늘 감히 내 호의를 걷어차고 고작 이런 냄새나는 머슴놈이랑 놀아나 내년에 고고한 척하던 콧대가 실은 천박하기 짝이 없었구나. 조대감은 설화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발밑에 꿇어앉혔다. 그리고는 멍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우진을 가리키며 차갑게 명령했다.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묶어라. 감히 양반이 찍어놓은 여인에게 꼬리를 친 죄.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어야지. 우진은 피를 토하면서도 고개를 들어 설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는 괜찮으니 굴복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대감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명령을 내렸다. 저놈이 피리를 분다지 그 재주로 내년의 마음을 홀린 모양인데 그렇다면 다시는 그 피리를 불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여봐라, 망치를 가져와라. 저놈의 손가락뼈를 하나하나 부수어 놓겠다. 그 말에 설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악공에게 손가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음악이 전부인 우진에게 손가락을 잃는다는 것은 영혼이 살해당하는 것과 같았다. 하인들이 굵직한 쇠망치를 들고 우진에게 다가갔다. 우진의 양팔이 형틀에 묶이고 그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단단한 받침대 위에 강제로 펼쳐졌다. 우진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면서도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참았다. 망치가 높이 들려 올려졌다. 안 돼, 안 됩니다, 대감. 설화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조대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자존심도 고고함도 모두 내던졌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자신을 알아준 유일한 지인의 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제발, 제발 저 사람의 손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꼬드겼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쳐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러니 벌을 주시려거든 저를 주십시오. 조대감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오호라 천하의 설화가 내 발밑에서 비는 꼴을 다 보는구나. 그래, 네가 그리 애원하니 기회를 주마. 저놈의 손가락을 살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거라. 조대감은 몸을 숙여 설화의 귓가에 끈적하게 속삭였다. 내일 밤 내 칠순 잔치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네가 나의 첩이 되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하거라. 그리고 밤에는 내 침소에 들어 수청을 들라. 네가 순순히 내 여자가 되겠다고 맹세한다면 저놈을 살려보내주마. 허나 만약 거절하거나 딴 마음을 품는다면 저놈의 10손가락은 물론이요 목까지 베어 저잣거리에 효수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설아는 망치 아래 놓인 우진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눈으로 우진의 얼굴을 보았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러지 마시오. 나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지 마시오. 그의 입모양이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설아에게 우진이 없는 세상, 우진의 음악이 없는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이었다. 설아는 바닥에 이마를 돋으며 오열했다. 알겠습니다. 대감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러니 제발 약조를 지키십시오. 좋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야. 조 대감은 껄껄 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저놈을 당장 옥루각 밖으로 내치거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 하인들은 형틀을 풀고 우진을 짐짝처럼 들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뒹군 우진은 흙먼지 속에서 울부짖었다. 설아, 낭자. 그러나 굳게 닫힌 옥루각의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대문 안쪽에서는 조대감의 승리에 찬 웃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우진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땅을 치며 통곡했다. 자신의 무력함이, 자신의 가난이, 자신의 비천한 신분이 뼈에 사무치게 원통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으나 달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세상은 온통 암흑이었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우진은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든 설아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나를 살리고 당신은 죽어가는가. 이 비겁한 목숨을 부지하여 무엇하리. 그는 강물에 몸을 던질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품속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낡은 대금 조각이었다. 아까의 몸싸움으로 박살이 난 대금. 설아와 처음 마음을 나누게 해주었던 그 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있었다. 우진은 걸음을 멈추었다. 부서진 대금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녀가 지켜준 이 손가락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에 대한 집착이 아닌 예술혼을 불태워 사랑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의지였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우진은 밤새 대나무 밭을 헤매며 최고의 대나무를 찾았다. 며칠을 굶은 몸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예리했다. 마침내 벼락을 맞고도 살아남아 기묘한 빛깔을 띠는 오죽 우주 하나를 발견했다. 단단하고 강인한 그러면서도 속은 비어있어 울림이 좋은 대나무였다. 그는 칼을 꺼내 대나무를 베었다. 동굴 속에 자리를 잡은 우진은 밤을 꼬박 새워 대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은 찢어지고 피가 흘러 대나무에 붉은 얼룩을 남겼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칼로 대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인두로 구멍을 뚫었다. 구멍 하나를 뚫을 때마다 설아의 눈물을 생각했고 구멍 안을 다듬을 때마다 그녀의 웃음을 떠올렸다. 이 소리는 그녀의 한숨이 될 것이며 이 울림은 그녀의 비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사랑이 될 것이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악기 제작이 아니었다.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발라내는 고행이었다.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 아침 마침내 대금이 완성되었다. 붉은 핏자국이 검은 대나무에 스며들어 마치 핏빛 무늬가 생긴 듯한 기이한 대금. 우진은 완성된 대금을 입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었다. 휘 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맑고 청아하던 소리 대신 듣는 이의 심장을 옥죄는 듯한 서늘하고도 비장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한 흔이었다. 천년을 묵은 이 무기가 승천하지 못하고 토해내는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자식을 잃은 어미의 단장 둔청의 슬픔 같기도 했다. 우진은 피 묻은 입술로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시오 낭자. 내 당신을 홀로 그 지옥에 두지 않겠소. 한편 옥루각은 조대감의 칠순 잔치 준비로 분주했다. 온갖 산해진미가 차려지고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연회장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설아는 가장 안쪽 방에 갇혀 하녀들의 손에 의해 단장되고 있었다. 붉은 연지, 하얀 분, 화려한 가채.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그 눈동자는 죽은 물고기처럼 생기를 잃어 있었다. 그녀는 입고 있는 비단 옷이 수의 서의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녀는 더 이상 설아가 아닐 것이다. 조대감의 노릭의 영혼 없는 인형이 될 것이다. 아씨, 이제 나가실 시간입니다. 하녀의 목소리에 설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몰래 숨겨두었던 깨진 검은고 조각 하나를 품속 깊이 찔러 넣었다. 만약에 우진이 무사하다는 소식만 듣는다면 그 후에는 이 더러운 세상과 작별하리라 마음먹었다. 설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연회장으로 향했다. 밖에서는 왁자지껄한 축하 소리와 풍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란스러움이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설아가 모습을 드러내자 좌중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에 모두가 숨을 죽인 것이다. 조대감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켰다. 오라, 나의 꽃이여. 오늘 밤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설아는 표정 없는 얼굴로 조대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자리에 앉자 조대감이 술잔을 내밀었다. 이 술을 받으면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었다. 술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텅텅텅 연회장 입구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누군가에게 밀려 넘어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찬바람과 함께 피투성이 몰골을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그러나 손에는 검붉은 대나무 피리를 꽉 쥐고 있는 사내. 우진이었다. 좌중이 경악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놈은 누구냐? 감히 대감마님의 잔치에 행패를 부리다니. 하인들이 달려들려 했으나 우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에 압도되어 주춤거렸다.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저놈이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이냐. 당장 목을 쳐라. 하지만 설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죽어있던 눈동자에 다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지 마시오. 도망가시오. 그녀가 소리쳤지만 우진은 흔들림 없이 설아를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 앞 연회장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는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약조를 지키러 왔습니다. 당신의 소리에 내 소리를 더하기 위해. 우진은 천천히 대금을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곧 세상을 뒤흔들 마지막 연주가 시작될 참이었다. 멈춰라. 날카로운 일갈이 연회장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조대감이 길길이 날뛰며 하인들에게 우진을 끌어내라 윽박지르던 찰나. 상석상시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부채를 탁 접으며 몸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왕실의 종친이자 당대 최고의 풍류객으로 알려진 의성군 이정준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기품 있는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의성군은 피투성이가 된 우진과 그 앞에 선 설아를 흥미로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내 평생 수많은 연회를 다녀보았으나 이토록 기이하고 살기사치 어린 광대는 처음 보는구나. 피 묻은 대금이라. 자고로 악기 역치는 연주자의 혼을 담는 그릇이라 했다. 저자가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다면 그 소리 또한 목숨을 걸고 들어보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조대감은 당황하여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대감마님.
저것은 그저 미천한 천것들의 행패일 뿐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길한 것을 드릴 수 없사옵니다. 조대감이 급히 변명했으나 의성군은 싸늘하게 그를 일별했다. 자네의 칠순잔치가 아니던가. 이 또한 여흥 유킹이라 생각하게. 아니면 자네는 저 피리 소리 하나가 두려운 겐가. 의성군의 도발적인 언사에 조대감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왕족 앞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웠다가는 역으로 자신의 체면만 깎일 터였다. 조대감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손을 휘저었다. 허허, 대감 마님께서 정 그러하시다면 어디 한번 드러나 보지요. 허나 소리가 시원치 않다면 내 저놈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릴 것입니다. 연회장 중앙. 숨 막히는 정적 속에 우진과 설아만이 남겨졌다. 설아는 떨리는 눈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몰골은 참혹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점은 붉게 터져 있었고 대금을 쥔 손가락은 부러진 듯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타오르고 있었다. 우진은 눈짓으로 연회장 한 구석에 놓인 설아의 검은 골을 가리켰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검은 골을 가져와 우진의 앞에 마주 앉았다. 붉은 비단 치마를 넓게 펼치고 무릎 위에 검은 골을 올렸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랐다. 아니, 마지막이어야만 했다. 이 연주가 끝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서로를 위해 타오르리라. 설아는 심호흡을 하며 술대 검은고 연주 막대를 쥐었다. 우진이 먼저 대금을 입에 대었다. 첫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끼익. 그것은 악기 소리가 아니었다. 쇠가 쇠를 긁는 듯한, 혹은 한겨울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곧이어 설아의 검은고가 그 날카로움을 묵직하게 받아내기 시작했다. 둥둥 땅을 울리는 듯한 저음이 깔리자 우진의 대금 소리는 마치 거친 파도 위를 나는 갈매기처럼 위태로우면서도 자유롭게 날아올랐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말이 필요 없었다. 호흡 하나 눈빛 하나로 서로의 의중을 읽어냈다. 우진의 대금이 조대감의 탐욕과 횡포를 고발하듯 격정적으로 치솟으면 설아의 검은고는 그로 인해 고통받은 민초들의 한숨처럼 구슬프게 잦아들었다. 음악은 점차 고조되었다. 우진의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가 검은 대나무 피리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붉은 선혈이 낭자한 연주는 그 자체로 처절한 시각적 충격이었다. 설아 역시 온 힘을 다해 줄을 뜯었다. 손끝에 물집이 터지고 피가 튀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검은고는 이제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그녀의 심장이었다. 보아라,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들어라. 이것이 너희가 짓밟은 자들의 비명이다. 선율은 연회장의 화려한 휘장을 찢고 기름진 음식 냄새를 뚫고 사람들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흥청망청하던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값비싼 술을 마시던 양반들은 술잔을 떨어뜨렸다. 그들의 눈에는 눈앞의 산의 진미가 썩어 문드러진 흙더미로 보였고 화려한 비단옷은 수의처럼 느껴졌다. 우진의 대금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시저의 호명처럼 그들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탐관오리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었고 기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을 불러내어 산자들을 심판하는 구판과도 같았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만 당장 멈추지 못할까. 저 미친년 놈들이 귀신을 불렀구나. 그는 귀를 틀어막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우진과 설아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리의 소용돌이에 묻혀버렸다. 조대감의 눈에는 우진이 흘리는 피가 마치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붉은 뱀처럼 보였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술상에 걸려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넋이 나간 듯 두 사람의 연주에 홀려 있었기 때문이다. 의성군만이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감은 눈꼬리로 맑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는 그 소리 속에서 잃어버린 조선의 얼을 보았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재물에 굴하지 않으며 오직 맑고 고든 정신으로 서로를 위하는 진정한 예술론. 썩어빠진 조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전율이 그의 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이것이로구나.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연주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우진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대금 소리는 비명에 가까운 고음으로 치솟았다. 설아는 검은고의 궤를 넘나들며 미친 듯이 손을 놀렸다. 두 악기의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려는 찰나. 타! 설아의 검은고 줄 중 가장 굵은 대연 다골이 굉음을 내며 끊어졌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줄이 끊어지며 설아의 손등을 강타했고 붉은 피가 솟구쳤다. 동시에 우진 역시 마지막 숨을 토해내듯 길게 대금을 불고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탈진이었다. 모든 기력을 소진한 두 사람은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연주가 멈추었지만 그 여운은 지독한 향기처럼 연회장 가득히 남아 있었다. 촛불이 일렁이고 바람이 멈춘 고요한 정적.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정적을 깬 것은 의성군의 박수 소리였다. 짝짝짝 느리지만 묵직한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의성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두 사람에게로 걸어 내려왔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우진과 피 묻은 손을 떨고 있는 설아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자신의 비단 소매로 우진의 얼굴에 묻은 땀과 피를 닦아주었다. 좌중이 경악하여 숨을 들이켰다. 왕실의 종친이 천한 악공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일어나라 조선 제1의 악공들이여. 의성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조대감을 향해 서슬퍼런 호통을 쳤다. 조대감, 자네는 이들의 소리를 들었는가? 자네가 그토록 탐하던 황금보다, 자네가 그토록 뽐내던 권력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여기 있네. 자네는 이들의 몸을 구속하고 비단으로 치장하려 했으나 이들의 영혼은 결코 자네의 더러운 욕망 속에 가둘 수 없음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똑똑히 보았을 것이네. 조대감은 얼굴이 시뻘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많은 양반들과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한 공개적인 망신.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의성군은 다시 설아와 우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 오늘 자네들의 연주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네. 내 비록 힘없는 늙은이지만 왕실의 이름을 걸고 명하노니 이 두 사람을 해하려는 자는 내 목을 먼저 쳐야 할 것이다. 그 선언은 조대감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의성군의 비호를 받는 이상 조대감이라 할지라도 감히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눈치 빠른 양반들이 하나둘씩 의성군의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과연 명현주였습니다. 신의 솜씨가 따로 없군요. 그들의 간사한 태도 변화가 역겨웠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두 사람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설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쓰러진 우진을 부축했다. 우진은 힘겹게 눈을 뜨고 설아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해냈소. 우리가 해냈소. 설아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낭군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당당하게 서 있었다. 화려한 연회장의 중심에서 가장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왕과 왕비였다. 조대감은 분을 이기지 못해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렸다. 대감마님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그를 업고 나가는 소란 속에서 의성군은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 두 사람을 호위하게 했다. 이들을 내 별장으로 모셔라. 그리고 최고의 의원을 불러 치료해 주어라.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설아와 우진의 귀에는 더 이상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귓가에는 방금 전 함께 만들어낸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던 합주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다. 설아는 품속에서 부서진 검은고 조각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우진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함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옥루각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의성군의 가마에 올랐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손은 뜨거웠다. 뒤로 멀어지는 옥루각의 불빛을 바라보며 설아는 생각했다. 저 화려한 지옥을 빠져나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이제 그녀는 새장 밖으로 날아오른 새였다. 비록 날개는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곁에는 함께 날아줄 짝이 있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두 사람의 앞길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난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서광슈광이었다. 세월은 유수료시와 같다 하더니 한양 도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날의 연회로부터 어느덧 5해가 흘렀다. 지리산 자락인적 드문 깊은 골짜기에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리며 청아한 소리를 냈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짝을 찾았다. 세상의 풍파가 닿지 않는 이곳 깎아지른 절벽 아래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그림처럼 들어앉아 있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화려한 단청도 없는 소박한 집이었으나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그 어떤 대궐의 것보다 평화롭고 따스해 보였다. 마당 한켠에는 잘 마른 대나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갯마루에는 손때 묻은 검은고 하나가 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쉬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랑을 택한 두 사람 설아와 우진의 보금자리였다. 그날 밤 의성군의 파격적인 비호 아래 두 사람은 기적적으로 면천맨젠되었다. 의성군은 자신의 사제를 털어 조대감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주고 설아의 기적, 기생명부를 불태워 주었다. 또한 우진을 자신의 개인 악사로 등록시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의성군의 배려마저 정중히 사양하고 한양을 떠나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 권력의 비호 또한 또 다른 구속이 될 수 있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성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조 대감은 그날의 망신으로 화병을 얻어 자리에 눕더니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한다. 인과응보 인고 권불10년 죄부신년이라 했던가. 하늘을 찌를 듯하던 위세도 황금으로 쌓아 올린 명성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으나 사랑과 예술을 택한 두 사람의 삶은 비록 가난할지언정 매일매일이 살아 숨쉬는 축복이었다. 여보,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부드러운 목소리에 우진이 고개를 돌렸다.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른 설아가 쟁반에 따뜻한 쑥차를 담아들고 서 있었다. 화려한 가채와 비단 옷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고 고와했다. 우진은 깎고 있던 대나무를 내려놓고 설아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그의 손바닥과 물일로 터진 그녀의 손가락이 맞닿았다. 비단결 같던 손들이 훈장 같은 굳은 살로 뒤덮였지만 그 맞잡은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부드러웠다. 아니요, 그저 이 봄바람이 너무 좋아. 당신과 처음 만났던 그날의 달밤이 떠올랐소. 우진의 말에 설아는 수줍게 웃으며 그의 곁에 앉았다. 그때는 참으로 우리가 죽을 운명인가 싶었는데 이리 살아 당신 곁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가끔은 꿈만 같습니다. 우진은 완성된 대금을 들어 입에 대어 보았다. 이번에 만든 대금은 5년 전 그 핏빛 어린 오죽, 우주이 아니었다. 햇볕을 잘 받아 노랗게 익은 황죽 웡주드로 만든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내는 악기였다.
한 곡 좀 뽑아보시지요. 산천초목도 당신의 소리를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설아의 청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숨을 불어넣자 휘리릭 하는 맑은 소리가 계곡의 물소리와 섞여 허공으로 퍼져나갔다. 예전에 그 처절하고 한맺힌 소리가 아니었다. 이제 그의 대금 소리에는 봄날의 아지랑이 같은 따스함과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관조가 담겨 있었다. 설아 역시 햇마루에 놓인 검은 고를 무릎 위에 올렸다. 그녀가 술대를 들어 줄을 튕기자 묵직하면서도 둥근 소리가 우진의 대금 소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합주는 자연의 일부였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실려가고 물이 흐르면 물을 따라 흘러가는 무의자연 무의질환의 소리.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화려했고 슬픔을 담지 않아도 심금을 울렸다. 산토끼가 깡충거리며 마당을 지나가다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고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들도 지저김을 멈추었다.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영혼이 만들어내는 공명만이 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설아는 연주하며 우진을 바라보았다. 땀방울이 맺힌 그의 이마 집중하느라 굳게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황금으로 치장된 대감의 방보다 비단 금침이 깔린 잠자리보다 거친 마루 위에서 그와 눈을 맞추며 연주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진정한 천국이었다. 그 시각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던 한 늙은 신만이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평생 산을 타며 온갖 소리를 다 들어보았지만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소리는 난생 처음이었다.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간 신만이는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남루한 옷을 입은 부부였으나 그들의 주위에는 마치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신만이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들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연주가 끝나고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을 때 신만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아, 전설 속의 신선이 산다더니 저들이 바로 그 신선이로구나. 그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산을 내려왔다. 그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의 때가 묻은 발길들이 그들의 평화를 깰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골짜기에 보라색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우진과 설아는 악기를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텃밭에서 갔다 온 채소로 끓인 된장국과 보리밥. 진수 성찬은 아니었으나 꿀맛 같은 저녁상이었다. 내일은 장터에 나가 봐야겠습니다. 당신이 만든 피리가 제법 모였으니 내다 팔면 쌀과 소금을 넉넉히 살 수 있을 겁니다. 우진의 말에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나물을 먹으면 되고 소금이 없으면 싱겁게 먹으면 그만이지요. 당신이 무리해서 일하는 것은 싫습니다. 우진은 그런 설아가 고마워 숟가락을 놓고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고작 이런 산골에 묻혀 살게 해서 미안하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설아의 눈빛이 깊어졌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 옥로각에서의 저는 비단 옷을 입은 인형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의 아내이자 제 소리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감들이 던져주던 금덩이보다 당신이 깎아준 저 나무 비녀가 제게는 천배만배 더 귀합니다. 설아는 머리에 꽂힌 투박한 나무 비녀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우진이 이곳에 정착한 첫 해 서툰 솜씨로 밤새 깎아 선물한 것이었다. 우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설아를 품에 안았다. 고맙소. 내 평생 당신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나지 않게 하리다. 내 소리가 멈추는 날까지 당신만을 위해 연주하리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초가집 창호지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날의 아픔도 끔찍했던 기억들도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희석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울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두 사람에게 불러주는 자장가 같았다. 우진이 설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잠을 청했다. 설아는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에게서 나는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좋았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을 째아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남을 짓밟고 누군가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양심을 팔 것이다. 그러나 지리산 깊은 골짜기 세상의 욕망이 닿지 않는 곳에 진정한 승리자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지만 가장 위대한 소리는 평화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 투명한 눈빛 속에 있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은 가끔 깊은 산 속에서 들려오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합주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산신령의 조화라 했고 어떤 이는 바람과 물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소리라 했다. 하지만 소리의 정체를 아는 이는 드물었다. 그저 설아와 우진이라는 이름만이 전설처럼 혹은 민담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이었다. 북이 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랑을 택한 콧대. 높은 기생과 그녀의 영혼을 훔친 가난한 악공의 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넘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소리가 되어 산천초목, 산川, 서문에 깃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대나무 숲이 흔들리며 다시금 그들의 소리를 흉내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 모든 연인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노래처럼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골짜기에 메아리쳤다.